아빠! 지난 시간에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에 대해 얘기했잖아. 좋은 일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좋아진 거야? 러시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얘기해줘. 그렇죠.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결과가 좋아야겠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서양 사학자들은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의 성공 때문이라고 해요.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은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되었거든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 시민사회로 나아갔어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중산층의 성장, 사회에 활력이 생기니까 상공업도 발전하고 결국 산업혁명도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식민지도 건설하는 등 18,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돼요.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남북전쟁 중인 1862년에 자영동지법을 통과시켜요. 5년간 한 곳에 머물며 땅을 개간한 사람에게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법이에요. 그리고 1862년에 태평양 철도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민간 철도업자들에게 토지와 보조금을 지급해서 1869년에 마침내 미 대륙 횡단철도를 완성해요. 자영동지법하고 태평양 철도법, 이 두 가지 조치 덕분에 서부 개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성사됩니다. 링컨 정부는 알렉산드르 2세의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알렉산드르 2세 때까지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남북전쟁이 발발해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죠. 알래스카는 원래 모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여 알래스카가 큰 빚을 지게 되자 러시아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또한 그때가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라서 영국이 알래스카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와 미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두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1867년 당시 금액으로 720만 달러에 러시아는 미국의 알래스카를 팝니다. 72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2조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알래스카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현재 러시아는 꿀을 열도 4개 섬을 일본에 반환 못하겠다고 버티는 마당에 한국 전체 영토보다 8배나 큰 알래스카를 팔아넘기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만약 알렉산드르 2세와 링컨이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기적 이벤트가 되었었겠죠. 안타깝게도 링컨이 1865년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 암살당하는 바람에 러시아와 미국 두 정상은 만나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이루어졌던 입법들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날개를 달게 돼요. 미국은 통일국가를 이루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개혁 조치들이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최강 자본주의 국가가 된 바탕에는 링컨의 노예 해방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론인 러시아로 눈을 돌려봅시다.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치로 러시아 사회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집니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혁 조치들이 러시아 사회에 어떤 결과들을 갖고 왔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으로 러시아 사회 체제는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농노제 폐지에 이은 개혁들이 줄을 잇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요약하면 지방자치 조직인 젬스트보 결성, 군 복무 기간이 25년에서 6년으로 감소, 사법부 독립, 전 농민 자녀들에게 무상 초등교육 실시, 대학교 자율화 등이었어요. 자, 이 조치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계급은 어디일까요? 농노제가 폐지되면서 예카테리나 2세 때 만들어진
귀족 지배체제가 몰락했어요. 개혁 이전에는 드보랴닌이 중앙 정치뿐 아니라 지방 행정도 관여했어요. 그런데 농노제가 폐지되니 더 이상 귀족들은 농민의 일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잼스투보가 만들어지면서 귀족과 농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농촌 문제를 다루게 된 거예요. 도시민들 중에서도 토지 소유자들이 나타났고 상공업도 활성화되었어요. 농노 해방과 농민 경제의 위축이 반대로 도시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도시인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도시에 새로운 회사와 공장들이 생기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농사지어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농촌 중심의 신분사회는 도시 중심의 민주사회로 바뀌어 갑니다. 드보랴닌은 이제 평등한 시민으로서 좀 더 인정받는 부류에 불과했어요. 농촌이나 중앙에서 갖고 있던 특권을 상실하자 드보랴닌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농노 기반의 구식 농업 경제에서 재빠른 변신을 하지 못한 드보랴닌들이 파산합니다. 그들의 토지를 부유한 농민이나 도시 상인들이 인수합니다. 이렇게 드보랴닌 계급의 몰락과 사회의 민주화가 알렉산드르 2세 개혁의 첫 번째 열매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치 개혁은 대대적 구조 조정 정도의 목표로 추진된 거라고 봐야 해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아내와 자식들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폭탄 선언이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 체제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통치 체제를 바꾼다든지 국회의원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의 힘을, 그것도 절대 권력을 그냥 내놓겠어요.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잼스트보를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하였지만 자치 기구들을 국가의 통치 기구로 도입하려는 의도는 애초에 없었어요. 반대로 1860년대 말에는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미 각성된 지식인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어요. 언론도 정부를 감시하는 사명에 충실하여 사사건건 정부의 일을 보도하고 논평했습니다. 민주적 원리에 바탕을 둔 새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해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꿨어요. 다만 그러한 희망은 전 국민적 염원은 아니었고 일부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 공감대에 불과했어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니힐리스트,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사상가 바쿠닌, 체르니셉스키, 게르첸 등이 그 대표자들이에요. 이 러시아 사상가들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유포합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현대인과 러시아의 말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고 외국에서는 종이라는 잡지를 발행했어요. 이러한 급진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이 혁명을 목표로 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들을 나로드니키, 인민주의자라고 부릅니다. 186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토지와 의지라는 조직이 결성돼요. 이들은 농민에게는 땅을, 사회에는 자유를 부르짖으며 혁명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운동을 브나로드, 인민속으로라고 불러요. 브나로드 운동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배워야 해요. 처음에는 온건한 농촌 계몽운동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차 계몽운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그들은 황제를 암살하여 단번에 혁명을 쟁취하는 쪽으로 섬유하게 됩니다. 테러를 정당화한 것이에요. 이들은 테러리즘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대립하여 테러를 주장하는 인민의 의지파와 그렇지 않은 흑토 재분배파로 나뉩니다. 이렇게 하여 인민의 의지파는 황제 암살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어요. 이들에 의하여 1870년대 말부터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한 암살 시도는 계속되죠. 알렉산드르 2세의 목숨은 위험해졌으며 러시아의 개혁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 개혁의 두 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드르 2세의 영토 확장과 암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복잡한 역사이지만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러시아 역사 어렵지 않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